네. 폭풍의 언덕과 사랑에 대해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전에 로그드가 넬리의 이야기를 전에 들었던 로그드가 넬리가 하는 말을 하녀죠. 넬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전해주고 있지만 로그드가 자기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중화시켜서 넬리의 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100% 똑같이 전달하는 건 아니고 자기 판단에 맞게 이렇게 중화시켜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로그드의 이런 점에서 폭풍 언덕은 소설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로그드가 이 소설을 리얼리즘, 사실주의 소설로 만드는데 독특한 기여와 공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요, 많은 점에서 빅토리아 19세기 영국 소설, 영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던, 지금 미국보다 더 강력했던 국가가 되었던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리얼리즘 소설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설 기법이 독특한데요. 리얼리즘 소설 나름 소설과 다를지 몰라도 가장 독특한 것은 어떤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리얼리즘 소설의 매우 사실적인 놀라울 정도의 세부 묘사 이겁니다. 놀라울 정도의 세부 묘사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리얼리즘 소설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누가 왕이 죽었다, 여왕이 죽었다, 왕이 살았다, 여왕이 슬퍼서 살았다 이런 거 전에 말씀드린 거, 만약에 왕이 죽었다, king, 왕이 죽었다, 여왕도 죽었다, 그다음에 왕자도 죽었다, 공주도 죽었다.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이런 건 소설의 작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롯이 없기 때문이다. 플롯은 코젤러티.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만약에 왕이 죽었다, 여왕도 죽었다.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요. 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국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왕도 슬퍼서, 슬픔 때문에 아파서, 마음이 아파 죽었다. 이건 소설이 되는 것이죠. 플러스는 소설의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왕이 죽었다, 여왕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왕이 죽었습니다. 한 나라를 가서 재건했던 한 나라의 강력했던 군주가 전쟁터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여왕이 죽었다. 이렇게 소설이 플롯,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죠. 원인과 관계가 연결될 때 뛰어난 작품이 되는 것처럼 소설은요, 세부적인 묘사와 또 플롯, 치밀한 플롯,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설은요, 소설이 목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긴박한 장면과 세부적인 묘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야, 마치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는 소설이, 세부적인 묘사가 탁월한 소설이 좋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은요, 이 소설을 리얼리즘 소설을 만드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그드의 입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건 넬리라는 하녀의 가정부 이야기를 듣고 다시 서술하는 로그드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이러한 복잡한 미래를 헤매다가 그래서 저는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래를 헤매다가 독자의 입장과 이 로그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소설은요, 워더링 하이츠에 살고 있는 집주인 히스클리프, 그리고 로그드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는 그 상황에서 독자와 로그드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로그드는요, 워더링 하이츠의 젊은 여인이죠.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로그드는 처음에 워더링 하이츠 방문했을 때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이 누굴까? 히스클리프의 부인인가? 상하겠지만 알고 봤더니 히스클리프의 며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인데, 나중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짧게 요약된 소설을 읽어보시든지 영화를 봐보십시오.
딸인 줄 알았는데 히스클립 며느리고요. 또 헤어턴입니다. 헤어턴입니다. 캐서린 오빠 히스클리프를 괴롭혔던 헤어턴이 히스클리프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힌들리입니다.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힌들리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자들이 우리가 화자와 우리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화자의 끊임없는 미스리딩이죠. 미스리딩. 잘못된 리딩, 오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남자가 아들인가 했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고 히스클리프의 아들이 아니고 힌들리 아들이고요. 그래서 히스클리프 딸인가 저 젊은 여성이 캐서린 2세가 딸인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또 히스클리프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인물 설정 같은 것은요. 이 작품이 또 눈부신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작품이 그 로고드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이 내러티브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사실 나머지 10분의 9는 아까 말씀드린 건 넬리라는 가정부 하녀가 10분의 9를 말한 것을 그것을 전해 들어서 옮긴 것입니다. 넬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사실을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요. 또 로고드의 내러티브에 또 여러 명의 또 화자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그 조셉이라는 사람이 조셉의 말을 또 다른 여성 이사벨레가 다소 옮기고 이사벨라 또 이사벨레가 한 말을 조셉이 다시 이사벨레가 옮긴 요셉의 말을 넬리가 옮기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넬리의 말을 로고드가 옮기고 그래서 점점 복잡합니다. 이 사람의 한 말을 옮기고 이렇게 돼서 이런 순서는요. 상황에 따라 케이시 또 질라, 넬리, 로고드 어떤 때는 캐서린, 히스클립, 넬리, 라고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이야기를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눈부신 소설로 이렇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배신은 이 소설의 주제인데 사실은요 이 작품의 구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사랑과 오케이. 자, 넘어갔습니다. 사랑과 배신 넘어가고요. 히스클리프와 엘가린턴입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사랑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화신이라는 점에서 당시에 이렇게 강렬한 이런 소설은 없었습니다. 이런 작품 없었습니다. 19세기 당대의 지배적 가치, 보수적인 거,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성, 엔젤 오브 하우스, 가정의 천사, 즉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고래뼈로 만든 이런 넓은 치마, 발목도 보여서는 안 되고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고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남편에 순종해야 되고 아이를 키우고 밥을 하고 두두디시 세탁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집안의 천사, 동양적 사고에서 현모양처라는 그런 집에만 있는 고요하고 순종하고 말할 수 없는 여성에 국한시켰던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당시의 그 사상과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 지배적 남성 중심적 남성 우월적 지배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남녀간의 원초적인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고 너무너무 재밌는 소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소설은 있었지만 18세기에도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19세기 가치관과는 다르게 여성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은 굉장히 혁신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울부짖는 야수처럼 이 소설의 그 두 주인공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은요. 히스클리프는 자연, 순수한 자연을 대변하는 생명력이 충만한 자연의 세계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 문명의 세계, 에드가 린턴입니다. 스트라시크로스 그랜지를 소유가 있는 에드가 린턴은 품위 있고 교양 있고 잘생겼고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에드가 린턴은요. 귀족적인 분위기에다가 문명을 대변하는 인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문명의 대조에서 에드가 린턴과 히스클리프는 매우 대조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결혼입니다. 여기도 처음에 결국엔 제가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캐서린이 사랑의 감정, 히스클리프에게 느꼈던 사랑의 감정보다는 현실, 경제력을 택했다는 것 때문에 이 작품은 사랑과 현실을 이렇게 현실의 그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과 감정, 사랑의 감정과 현실의 조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돈으로 상징되는 그 에드가 린턴의 경제력을 선택하는 것은 여성이 처한 당시 여성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야. 그가 나보다 더 나 자신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지만 거의 분신이다. 분신. 한문이가 맞습니까? 나와 똑같은, 너는 내고 내가 너야. 이렇게 말했지만은 현실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19세기 빅토리아 남성 중심 사회,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명예,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명예, 그리고 권력, 여성들이 원하는 것들, 모든 걸 사줄 수 있는 이런 재력, 물질 갖고 있는 그 질서, 남성 중심주의, 남성 우월주의에 예속되고 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여성의 현실을 또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가 린턴이라는 그 남성 우월주의, 남성 제국주의 질서, 남성이 갖고 있는 그 재물에 어떤 희생되는 여성,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요. 그 희생된 여성이라는 논리는 페미니즘 논리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너무 또 그것도 지나치고, 그래서 어쨌든 남성의 그 재능과 경제력을 선택해야 했던 여성의 상황,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스클리프와 캐시의 그 감정이 무절제하게 드러난 것은 그 당시 그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대한 저항이나 어떤 여성의 그 반항을 통해서 주체적 여성의 정체성을 그대로 또 드러내는 것. 즉, 반이성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일상과는 너무나 어긋나는 반남성주의적이고 반이성적이고 지나치고 감정적이고 현실을 뛰어넘는 이런 형태는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19세기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항과 반항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사랑과 복수입니다. 이 사랑과 복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히스클리프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처절하게 참혹하게 복수를 합니다. 작품 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 있죠. 워더링 하이츠, 자연 폭풍우가 몰아치는 워더링 하이츠에서 성장했던, 고아로 데리고 와서 성장했던 히스클리프의 폭풍우 같은 그 기질을 통해서 사랑의 복수를 감행하게 되는데요. 사랑과 증오의 드라마입니다. 한편의 그 드라마처럼 비유적인 의미를 통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리얼리즘 소설에서 감정의 표출은 자칫 소설 아주 흔해 빠진 멜로 드라마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힌들리는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9장에서 힌들리는 캐서린의 오빠죠. 힌들리가 너희들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몇 명을 죽여버리고 말겠어. 힌들리가 그런 말하면 너희를 죽여버리고 말하겠어. 그래서 악담을 하고 넬리의 치아 사이에 이런 말도, 조가 칼 있지 않습니까? 칼을 쑤셔놓고요. 이런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클리프가
이런 장면, 히스클리프가 그 헤어턴입니다. 헤어턴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그 헤어턴입니다. 헤어턴의 아이의 머리, 이런 두개골을 계단에 던져버리고 싶어 한다. 이건 얼마나 끔찍했으면 헤어턴. 그래서 사랑의 복수로 남은 정적에 대한 그 복수 때문에 헤어튼의 이 아이의 머리를 부숴서 계단에 던져버리고 싶다. 지금도 이런 표현을 쓰면은 어떤 면에서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너무 폭력적인 작품이 될 수 있는데 19세기 소설에 이렇게 묘사했다는 것이 거의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감정 상태의 표현은 이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17장에서 히스클리프가 힌들리의 팔을 갖다 칼로 베입니다. 칼로 이렇게 베어버립니다. 칼로 벤 다음에 그 마룻바닥에 이 힌들리를 갖다 내동댕이 던져버리고요. 그리고 막 밟아버린다. 사람의 그 육체를 힌들리를 막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상도 못하는 그 폭력과 잔인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이사벨라의 머리를 막 던져버리고요. 이사벨라 머리를 향해서 칼을 던져버리고요. 또 이사벨라가 또 그 칼을 피해서 다시 칼을 던져버리고 이런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로그드나 넬리가 이 객관적인 화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과 배반에 대한 그 처절한 복수심이 어느 정도는 이게 현실이라기보다는 그 낭만적인 요소가 있구나. 그래서 로그드와 넬리가 그 폭력과 그 비현실적인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제어 장치, 통제 장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독자들의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너무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 너무나 특이한 것입니다.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배신이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19세기 소설의 한계와 그 갖고 있던 범위를 벗어나는 독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질적인 특징은 이 소설만에 가지고 있는 소설의 성격, 인물, 시각이 공존하는데 예술적으로 작품을 탁월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해서 삶의 의미, 사랑의 의미, 그 다음에 사랑과 배신, 그 삶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상실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상실감을 맞은 히스클리프의 그 아픔, 그 허망함은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겠죠.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많은 어른들이 또 친구로부터 여러 가지 또 사랑의 배신 같은 거를 겪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인생이 성숙해지게 되고요. 사랑이 깊어지는데, 삶이 깊어지는데 물론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 배신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 긴 안목에서 사랑과 배신이라는 과정은 또 특히 사랑을 통한 배신과 아픔은 인간의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심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은요, 그 당시 19세기 소설 작품에 드러나 있는 그 인습과 19세기 전통을 넘어서고 도덕에 한정된 소설이라는 세계를 좀 더 넓게 확장시켜서 달콤하고 따뜻한 미래, 달콤하고 따뜻한 사랑과 슬프고 절망적이고 분노와 배신이 가득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에서요, 온화한 하늘과 히드 속에서 날개를 포덕이는 나방들, 그리고 풀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부드러운 바람의 이미지와 함께 폭풍이 지니고 있는 그 힘이, 일상성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 작품 끝에 로드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온화한 하늘 밑에서 그것들, 즉 히스클리프와 캐서린과 린튼의 무덤입니다. 무덤의 주변을 배회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드, 이 숲속에서 날개를 파닥이는 나방들을 지켜보면서 보고 스플릿을 스치고 지나가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 산들바람 같은 거죠. 여기서는요. 폭풍이 아니고 산들바람 같은 브리즈, 산들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흙, 이 고요한 세상, 이 고요한 땅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불안한 잠을 자고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 작품을 끝내고 있는데, 이것은 평화로운 회복,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밀리 브론테 작품의 문학적인 그 성취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문학사에서 한 작가를 평가할 때 개별적인 작품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 작가의 전체적인 예술성과 그다음에 사실과 역사를 포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은 단 한 권인데도 영국 문학, 영문학사에서 세계 10대 소설에 선정될 정도로 아주 작품이 독특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말씀드린 거, F.R. 리비스가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 비평가인데, F.R. 리비스의 영국의 5대 소설이 있습니다. 조지 엘리엇과 그것도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D.H. 로렌스, 그다음 제인 오스틴, 아까 말씀 미국 작가, 헨리 제임스 또 한 분 있는데요. 누굽니까? 5대 소설 작품에서 위대한 전투 제인 오스틴입니다. 영국의 5대 작가가 제인 오스틴과 또 조지 엘리엇입니다. 여성이에요. 조지 엘리엇. 원래 이름은 따로 있고요. 조지 엘리엇, 그리고 찰스 디킨스죠. 찰스 디킨스. 그리고 F.R. 리비스가 말한 D.H. 로렌스. 이거 모르셔야 됩니다. D.H. 로렌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소설 조셉 콘라드 5명이죠. 조셉 콘라드, 그다음 D.H. 로렌스, 찰스 디킨스, 제인 오스틴, 조지 엘리엇, 찰스 디킨스, D.H. 로렌스, 헨리 제임스, 조셉 콘라드, 이렇게 6명 이상 언급했는데, 거기서 찰스 디킨스는 뺀 것 같아요. 5대 작가에서는. 그러나 5대 작가 이상으로 또 6명을 언급하면서 조셉 콘라드나 그다음에 D.H. 로렌스, 제인 오스틴, 조지 엘리엇, 그리고 헨리 제임스 5명을 5대 작가로 언급했지만 5대 작가 못지않게 5명 못지않게 찰스 디킨스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못지않게 이 작품은 일종의 폭풍의 언덕을 스포츠라는 거는 한국말로 변종입니다. 약간 특이한 종류의 스포츠, 운동이 아니고 특이한 종류의 작품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요, 영국 소설에서 절대 잣대를 사용하는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에밀리 디킨스가 무리하게 적용하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낭만주의적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영국 소설사에서 자리매김하지 그렇습니다. 에밀리 디킨스의 폭풍 언덕은 작품 하나지만은 위대하지만은 이것을 5대 작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에밀리 브론테 작품에 너무 무리하게 적용하려 했기 때문에 5대 작품에 선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5대 작가를 넘어서 에밀리 브론테 작품은 더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역사, 소설의 발생,
그 시대적 상황을 넘어서 빅토리아 소설 사회와 문화와 역사와 상황, 인간적인 상황과 세부적 묘사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결부시킬 때 에밀리 브론테는 그런 작품 앞에서 말씀드렸던 5대 작품과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폭풍의 언덕은 F.R. 리비스가 말한 바와 같이 그 시대의 그 시대가 원하는 도덕적 틀에 맞지 않는 변종, 특이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작품은 그것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 때 속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윌리엄 블레이크나 키츠, 시정 시, 19세기 시죠. 낭만주의 시와 아주 전맥되는 매일 닿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낭만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타고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F.R. 리비스야 The Great Tradition, 영국의 전통에서 아까 말씀 5명의 작가를 영국의 5대 작가라고 선정했지만 제가 나중에 그 공지사항에 영국의 5대 작가 작품을 비롯해서 한 200개 정도 목록을 올려놓겠습니다. 13주나 14주 정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올려놓으면 거기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위대한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삭제된 작품도 있는데 제인 오스틴과 그 조지 엘리엇 작품과 찰스 디킨스 작품 자막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을 우리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더링 하이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작품을 보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작품의 그 깊이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린 거는요. 이 작품의 결정은 결국은 결말은 사랑과 복수 그리고 그로 인한 그 복수 이후에 찾아오는 평화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 폭풍의 언덕을 제인 오스틴처럼 30분만 말씀드리려다가 굉장히 길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있다 싶어서 또 길게 잡았습니다. 히스클리프는요, 이사벨라 린튼과 결혼한 후에 워더링 하이츠를 떠난 후 온쇼의 아들 온쇼의 아들입니다. 힌들리를 도박에 빠뜨려. 이거는 누구냐면 온쇼, 자기를 구해준 온쇼, 자기를 구해준, 고아로 삶을 구해준 온쇼의 아들, 즉 캐서린의 오빠입니다. 캐서린의 오빠를 도박하게 해서 도박에 빠뜨려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힌들리가 히스클리프 너무 폭력적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하게 되고 또 죽은 캐서린의 유령을 찾아 헤매다가 히스클리프가 정신적으로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반면에 병약했던 캐서린은 히스클리프 배신하죠. 그래서 딸 캐시입니다. 캐서린 2세인 캐시를 낳고 죽게 되고요. 헤이튼 언쇼와 캐시가 헤이튼 언쇼와 캐서린 린튼의 결혼, 헤이튼 언쇼입니다. 그리고 캐서린 린트가 결혼함으로써 이 작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구조를 한번 인터넷에서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요약된 것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감정과 경제적 현실 사회에서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이 결핍된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 작품을 적용할 때 사실 여기에서 고민하고 싶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판단해 보시고요. 비록 시간에 다 한 번에 사실 좋은 거는 20대 때 정말 사랑해서 한 번에 눈이 맞아서 결혼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또 너무 한 번에 감정과 느낌으로 결혼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또 결혼의 그 시대가 늦어지니까 좀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처와 사랑의 아픔으로 점철된 삶 때문에 사랑의 복수로 인생을 여기 히스클리프처럼 복수하는 인생으로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용서하며 살 것인가. 이 작품은 용서보다도 복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하면 또 자기 인생도 피폐해지고요. 사랑이나 어떤 인생 자체가 복수심. 중국 영화 다 그렇습니다. 원수의 집안,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집안을 자식이 죽이고
중국 영화, 중국 영화 있죠. 옛날 영화.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한데, 복수. 대를 이어 복수하고, 조상의 복수, 복수하고. 그래서, 정말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중국의 무협지 같은 거는 복수, 살인과 살인으로 끝나는데, 영국 소설은 안 그렇습니다. 요 소설은 너무너무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복수로 끝나지만은, 복수는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이 뭐 꼭 성공이라고 보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여러분의 그 회사에서, 삶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또 탁월한 리더가 되고 한국 사회, 국제사회에서 또 혹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야에서 잘 됐을 때 잘 되는 것이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그게 복수예요.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하면 자기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클립처럼 죽을 때까지 복수하거나 그 사랑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죽게 되는 것도 비참한 인생이죠. 용서와 그 이해. 나를 배신했구나.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또 약이기 때문에 사랑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용서해주고 승화시킬 수 있는 게 더 아름다운 사랑 같습니다. 물론 사랑은 집착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착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냥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렇게 나중에 그것도 있지만 집착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요즘에 사랑한다고 해서 몰래 그 여자친구 밤에 집에 쳐들어가서 또 초인종 울리고 이렇게 요즘엔 폭력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요. 얼마 전에 어느 부대에서 탈영해갖고 자기를 배신 여학생을 갖다가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지나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그래서 복수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요. 체념하고 때로는 넘어서는 것도 필요하겠죠. 인연이 아닌 건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히스클리프는 자신의 아들 여입니다. 린튼입니다. 히스클리프는 자신의 아들 린튼과 에드가와 캐서린의 딸, 사랑의 배신자, 여기 기억하세요. 에드가 린튼과 캐서린의 딸, 캐서린 2세를 결혼시키고 복수의 화신으로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캐서린의 유령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결국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파멸을 불러오는 불면의 사랑입니다.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것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칠 때 요즘같이 이런 함부로 우리가 남성, 여성 접촉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요. 휴대폰으로 함부로 이렇게 휴대폰 번호 알아내서 몰래 이렇게 연락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을 찾거나 아니면 뒤에 남성이나 여성이 뒤에 쫓아다니거나 이렇게 스토킹하는 것도 지금 범죄가 되는 시대에 이런 너무 치열한 사랑, 극단적인 사랑은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자유보다도 사회적 질서와 절제된 감정을 가지고 조화롭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사랑을 우리 추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랑의 감정도 좋지만 절제하는 것과 타인에 대한 배려, 어떤 사랑하는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남자 사랑하거나 일반적으로 또 남성, 여성 사랑할 때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폭력이 없는 젠틀한 예의를 갖춘 상태에서 존중하고 더 중요한 것은 태도죠.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조화로운 인격과 아름다운 성품, 이 조화를 갖고 상대방을 대해야 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때 안정적인 사랑을 안정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용력으로 품어주고 관대하게,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를 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친구가 남성,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쁜 남자 예를 들는 겁니다. 나쁜 남자 다 갖추고 선물도 사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돈가스 썰어주고요. 돈가스도 먹여주고 떡볶이 안에 비싼 음식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비싼 가방을 사준다 할지라도 데이트할 때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또 그런 거는 교제를 단절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생기고 예를 들는 겁니다. 온갖
온갖 경제적인 능력과 원하는 거, 여성이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고급 자동차와 매너가 있지만 때로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것은 위험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요즘에 이렇게 현실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현상인데, 사회적 현상인데,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그 낭만적인 사랑, 감정만 추구하는 사랑은 안 될 것 같고요. 막 데이트 폭력까지 감싸 안을 때 그 교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에서 나쁜 남자 이러는 겁니다. 나쁜 남자 혹은 나쁜 여자일 수 있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할 때는 데이트 폭력까지 묵인하게 되는데 그거는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브론테가 말한 것처럼 브론테가 제시하는 것처럼 절제된 감정 그리고 적대적 감정도 사랑일 수 있지만 그 사랑의 치열함 넘어 있는 현실 세계, 그 경제적 안정이 줄 수 있는 그 현실 세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감정으로만 결혼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사랑의 감정 없이 경제적 능력만 본다. 이것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 사랑과 현실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이런 주제를 펄하고 있지만은 내러티브 있죠. 말하는 서술자의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과 넬리에서 러그드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거 이런 소설의 특징 그리고 전복적인 거 상상도 못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러그드라는 사람이 워드링 하이츠를 방문했을 때 어떤 젊은 여인이 히스클리프의 부인인가 했는데 아니고 히스클리프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였고 또 헤어튼이 히스클리프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가 주 힌들리의 아들이죠. 이런 화자의 이런 오독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합적인 테크니컬한 내러티브 화법은 그 19세기 소설을 넘어서 20세기 소설의 기법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 선견자적인 기법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조세 콘라드의 Heart of Darkness, 어둠의 심장에 나타나는 모더니즘 계열의 그 특징을 미리미리 19세기 소설 에밀리 브론테가 보여주고 있는 그 눈부신 아주 타고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불확실성 있죠. 20세기 소설, 현대 소설의 불확실성, 불확정성, 그리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 독자들의 판단을 뒤집어 버리는 전복성 같은 거, 이런 것을 미리미리 19세기 소설에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 브론테는 19세기 중반에 찰스 디킨스와 조지 엘리어트로 대변되는 빅토리아 소설로부터 좀 벗어나서요, 영국 소설의 새로운 그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은 스포트, 19세기 소설과 약간 다른 변종이다 라고 한 F.R. 리빗의 평가는요, 폭풍의 언덕을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영국 소설에 나아갈 그 길을 갖다가 새로운 길을, 그리고 20세기 소설이 그 가지고 있는 특성을 미리 제시했다는 점에서 에밀리 브론테 소설의 탁월함은 또 매우 크다. 그 기여한 바가 크다. 예술사, 소설사에서 매우 크게 공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이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예술적 풍요로움에 대한 증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합당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해럴드 블룸과 샬럿 브론테 소설, 그 다음에 데이비드 세실, 테리 이글턴은 주로 한국에 많이 오셨는데, 테리 이글턴은 소설 계급 그쪽에 계급 있죠. 인간의 계급과 그 사회주의 소설 같은 그런 계급으로 계급적 시각에서 접근한 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세실처럼 소설 객관적으로 평가한 분도 있고요.
예일 대학의 해럴드 블룸 교수가 이 작품을 아주 탁월하게 분석했습니다. 나중에 뭐 읽어보시고 샌드라 스킬버트와 수잔 그바 같은 분도 이 작품을 천국과 지옥 이런 식으로 비유화해서 평가했고요. 아놀드 캐럴은 19세기 뭐 영국 소설의 Introduction to the English Novel이라는 작품에서 이 소설을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로버트 킬리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누구 있어? 힐리스 밀러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마크 쇼러 같은 많은 작가들이 레이먼 윌리엄스도 있고요. 많은 작가들이 이 소설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워더링 하이츠를 언캐니 특이한 소설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끝맺진 않고요.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성과, 예술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10분 동안 국제화 시대의 문학과 삶이라는 다른 PPT가 있는데 지금 10분 동안 그것을 할지 아니면 이 소설을 갖다가 좀 더 정리해야 될지 지금 마지막에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원래 문학과 삶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 우리 학교 교재에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화해들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문학과 자기 경영 역량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 계획표에 올려놓은 거 또 약간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에밀리 브론테가 30세에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은 뭐 문학 작품을 상상도 못하는 언니 샬롯 브론테 지난번에 말씀 제인 에어도 제가 한 2시간 할 수 있는데 30분 1시간 정도를 추가하겠습니다. 제인 에어 샬롯 브론테 언니가 샬롯 브론테가 여성의 정체성,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삶에 대해서 19세기 소설의 여성의 정체성, 자기는 누군가, 여성의 삶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과정.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여성으로서의 awakening, 자각에 대한 초점의 소설의 그 주제를 맞추지만 결국에 19세기 결국에는 19세기 그 가부장제, 남성 우월주의자인 그 남자 주인공과 만나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라고 끝나지만 샬롯 브론테가 더 위대한 작품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여성의 삶, 우리 한국 사회도 1980년대, 90년대 이전까지,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제의 장점도 많습니다. 아버지의 책임과 아버지의 사랑 같은 거. 가부장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죠. 아버지 세대가 이뤄놓은 거, 아버지의 권위도 필요하고 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포근한 사랑, 따뜻한 사랑 또 있지만, 녹여내는 그 사랑도 있지만, 그 이면에 과거에 19세기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6.25주의 사회에서 남성 우월적이고 때로는 많은 폭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폭력에 대한 비판 같은 거, 그래서 여성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하는 거, 이런 시각에서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는 정말 훌륭한 작품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대학 교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작품인데, 또 그 동생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은 예술적인 측면에서 리얼리즘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개연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독특한 표현과 세부적 묘사. 그래서 어떤 여기 히스클리프가 엘가 린턴 집안의 재산을 이렇게 소유해 가는 과정 같은 거는요, 어떤 리얼리즘 소설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법률적인 문제까지 소상하게 드러내주고 있고요.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으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과 현실, 그 다음에 낭만적인 사랑과 실제 사랑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론테 자매의 그 소설은 한결같이 인간의 마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집안에서, 아까 엄마가 3살 때 돌아가셨나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머니 부재겠죠. 어머니가 일찍, 아까 3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안 계신 집안에서 아버지 모시고 이 자매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매우 특징의 하나인데요.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었겠지만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건 묘사는 없습니다. 다만 그건 자연적인 것이죠.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3살 때. 그래서 에밀리 브론테가 어머니에 대한 부재, 어머니가 안 계신 그 가정에 대한 그 불안감과 결핍도 이 작품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것도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픔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언니가 39세죠. 제인 에스틴이 39세까지 살았다는데 그 당시에 폐결핵입니다. 지금 주사 한 대 맞으면 폐결핵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건데 폐결핵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우리 자매 소설가들이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에밀리 브론테의 작품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19세기 영국 소설의 그 전통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영국 BBC 방송에서 5부작, 10부작으로 영국 영어 좀 어렵습니다. BBC 방송에서 저도 안 본 것도 있습니다. BBC 방송에서 19세기 영국 소설을 매우 길게 이렇게 시리즈로 방송하는 것도 있고요.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제인 에어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리고 95년도입니까? 97년도입니까? 그리고 2000년대에도 그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도 옛날에 흑백 영화도 있고 또 카라 영화도 있고 최근에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소설에서 전통 영국 소설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흥미는 없지만 그런 금방 웃음을 제시하거나 우리에게 그렇게 재미있는 소설은 아니지만 영국의 5대 전통과 영국의 전통 소설을 갖다 풍요롭게 하는 그 작품은 책으로 읽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영어로 읽는 것이 좀 힘들면 한국어로 된 그런 작품은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상하로 된 얇은 책도 있습니다. 문고판 읽으셔도 되고요. 또 그런 시간이 없으시면 유튜브로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곤달의 시를 인용한 거, 폭풍의 언덕의 곤달의 시를 인용한 것은 이 작품의 갖고 있는 이 작품이 언덕이 태동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으면은 에밀리도 시를 썼다는 거. 에밀리의 시는 대부분이 상상 속에 아까 말씀 곤달섬에서 시를 쓴 거 아까 많은 부분이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깨진 유리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떠드는 시름소리가 들려오고요. 혼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음산하고 침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요거는 많은 부분들이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은 대부분의 상상 속에서 이 작가의 머릿속에서 창작된 타고난 소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워더링 하이츠라고 그냥 해도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폭풍의 언덕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이란 제목 자체가 옳은 아니고요. 이 소설이 배경이 되는 그 저택 이름이 워더링 하이츠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거세고 세찬 폭풍 상태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 워더링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워더링 하이츠라는 것은 폭풍이 부는 폭풍의 언덕인데 사실은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저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이란 말은요, 이 작품의 전체의 내용을 집약하고 있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은 꿈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꿈이 되는 아주 독특한 작품입니다.
우리 영혼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두 사람의 영혼의 그 사랑, 불면의 사랑을 담고 있는데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진실되고 안정적이고 또 이런 그런 사랑, 오래 남는 사랑을 하시고 또 사랑이 또 결혼을 이어졌으면 더 좋겠고요. 다만 느낌만 갖고 있는 사랑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느낌대로 살아 이런 말, 느낌대로 사랑하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